이 나이에 이 학력으로 본사 최종 면접까지요? 현장 잡무라면 몰라도 회사가 맡길 일은 없어 보입니다. 학력란에 중졸 두 글자만 적힌 이력서를 들고 최종 면접장에 나타난 노인은 면접관들에게 대놓고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학력만 보고 사람을 걸러온 인사 책임자들은 자신들 앞에 앉은 그 낡은 양복의 노인이 바로 이 회사의 새 대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면접실 안의 카메라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사 책임자 스스로 설치해둔 그 카메라가 오늘 그 자신의 말을 고스란히 담아버린 거예요. 같은 시각 건물 아래에서는 수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한 직원이 조작된 평가표 한 장으로 해고 통보서 앞에 서 있었고 그녀는 끝내 그 서류에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낡은 양복을 입고 면접장에 앉았던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한문식은 아침 일찍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양복도 새로 맞춘 셔츠도 아닌 오래전부터 간간히 꺼내 입던 낡은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어요. 어깨 솔기 부분이 약간 늘어나 있었고 안감도 군데군데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양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에게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기준점 같은 것이었죠. 사실 한문식이 이번 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며칠 전 우편함에서 꺼낸 편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발신인도 적혀 있지 않은 그 편지에는 늘봄생활지원이라는 회사의 내부 사정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학력과 나이를 이유로 현장 직원들이 이유 없이 잘려나가고 있으며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이 조작된 평가표 한 장으로 하루아침에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읽는 동안 문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늘봄생활지원은 요양원과 복지시설에 보행 보조기와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전임 대표 송기철이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문식을 새 대표로 영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식은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먼저 회사 안의 실제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보고서나 수치로 보는 회사와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회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오랜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문식은 양복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오래전 기억 하나를 천천히 떠올렸어요. 그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허기를 달래며 시장 골목을 떠돌던 어느 겨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칼국수집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뜨거운 국물이 넘치도록 담긴 칼국수 한 그릇을 그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사람값은 종이에 적히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가 이후 수십 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원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식은 거울 앞에 서서 낡은 양복을 한번 가다듬은 뒤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대표이사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그는 수행원도 차도 없이 혼자 버스를 타고 늘봄생활지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만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름과 학력만 적힌 얇은 이력서 한 장이 담겨 있었죠. 버스 창밖으로는 아직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거리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늘봄생활지원 본사 회의실에서는
인사총괄본부장 오상필이 두꺼운 서류 더미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명단을 훑어보며 한 줄 한 줄 천천히 줄을 쳐내려갔습니다. 그 선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누군가의 이름 위에 그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아무런 무게로도 느껴지지 않는 듯했죠. 오상필은 명단을 검토하는 내내 각각의 이름 옆에 적힌 고용 형태와 학력란을 가장 먼저 들여다보았어요. 현장 평판이 좋은 직원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어 있어도 계약직이거나 학력이 낮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리 대상 명단에 그 이름이 오르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직원은 사람이 아니라 비용이었고 비용은 줄이면 줄일수록 실적이 되는 숫자였죠. 회의에 동석한 인사평가팀장 윤다경은 오상필의 눈빛이 어느 이름에서 멈추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며 그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평가 점수 조정본이 담긴 화면을 조용히 오상필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문제없습니다. 겉으로는 성과 미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듯 능숙하고 담담한 어조였죠. 오상필은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명단의 마지막 항목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명단의 맨 아래에는 장미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물류수선센터 계약직이라는 직함과 함께 그녀의 나이와 학력이 짧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오상필은 그 줄에 굵은 선을 그으며 윤다경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예고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늘봄 생활 지원의 현장에서는 오늘도 직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류창고에서는 보행 보조기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었고 수선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재봉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이 어느 회의실 서류 위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시작하고 있었죠. 물류센터 창고 안 장미자는 출고를 앞둔 보행 보조기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던 중 손을 멈추었어요. 바퀴 한쪽에서 아주 작은 유격이 느껴졌는데 얼핏 보기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 어르신이 체중을 싣는 순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장미자는 그것을 알아챈 순간 납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이 물건이 요양원 어르신의 두 다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죠. 그녀는 담당 직원을 불러 출고를 일시 중단하고 해당 모델 전 수량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장미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곧 각자 자리로 돌아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납품처에는 오늘 출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연락이 먼저 나갔어요. 그 소식이 오상필의 귀에 닿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류센터 현장으로 곧장 내려왔고 직원들 앞에서 장미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하나 때문에 납품이 밀렸어. 계약직이 회사 손해를 책임질 수 있나? 그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고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직원들의 어깨가 그 말 한마디에 일제히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죠. 장미자는 오상필을 향해 고개를 들며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물건이 납품된 후 어르신이 넘어진다면 그때의 손해는 오늘 납품이 하루 미뤄지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오상필은 그 대답이 못마땅한 듯 더 강하게 말을 이으려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물류센터 입구 쪽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 다칠 물건을 멈춘 게 잘못입니까? 오상필이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낡은 양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현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로 안내를 기다리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상필은 그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면접 대기실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차갑게 던지고 다시 장미자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장미자와 문식의 시선이 한번 마주쳤어요. 장미자는 자신을 위해 낮은 목소리로 그 한마디를 건넨 낯선 노인을 바라보며 오래된 따뜻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문식은 그런 그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인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말을 보태지 않았지만 자신이 오늘 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분명하게 알아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그날 출고는 2시간이 늦어졌어요. 점검 과정에서 같은 유격 문제가 있는 보행기가 3대 더 발견되었고 그 세대는 전량 수선 후에야 납품처로 보내졌습니다. 장미자는 수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 물건이 창고를 나서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도구를 내려놓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문식은 사내 식당 대신 회사 근처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면접 대기라는 명목으로 오전 내내 회사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그는 허기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골목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는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칼국수집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창문에 습기가 서린 채 뽀얀 김이 새어나오는 그 가게 안으로 문식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섰죠. 자리에 앉아 주문을 기다리던 문식은 맞은편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을 알아보았어요. 오전에 물류창고에서 보행 보조기 출고를 중단시켰던 장미자였습니다. 그녀는 빈 그릇을 앞에 두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오전 내내 현장에서 고된 일을 치른 탓인지 눈가에 옅은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문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게 안이 좁고 손님이 많다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 그는 오전에 그녀가 보여준 행동이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어요. 장미자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별다른 말 없이 칼국수를 받아먹기 시작했죠. 말을 먼저 꺼낸 것은 장미자였어요. 그녀는 오전 일을 두고 자신 때문에 면접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식은 그 말에 잠깐 웃으며 본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짧게 답했어요.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장미자는 자신이 이 회사에 오게 된 사정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칼국수집을 도우며 자랐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작은 가게 하나로 2아이를 키워냈고 가게 안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늘 손님이 아닌 이웃으로 대했다고 했죠. 어머니가 평생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손이 제일 귀하다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원칙이 지금의 자신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있다고 장미자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던 문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만히 내리깔며 국물 위에 피어오르는 김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그 말은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를 끌어올렸습니다. 40여 년 전 갈 곳도 먹을 것도 없던 자신에게 뜨거운 국물이 넘치는 칼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며 똑같은 말을 건네던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약속을 지키는 손이 제일 귀하다.
그 말을 그에게 처음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장순례였습니다. 문식은 장미자를 바라보며 혹시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칼국수집을 하셨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장미자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식은 그 대답을 듣고도 더 이상 아무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집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갚아야 한다고 여겨온 무언가가 천천히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죠. 칼국수집을 나선 뒤 문식은 골목 한쪽 벤치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장미자가 먼저 자리를 떴고 그는 홀로 남아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을 천천히 맞추어 보고 있었습니다. 장순례의 얼굴, 그 작은 칼국수집의 냄새, 뜨거운 국물이 손끝을 데웠던 그 겨울날의 감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는 40여 년 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을 때도 그는 늘 그 여인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장순례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문식은 그 소식을 접하던 날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후회는 이후로도 그의 마음 한쪽에서 오래 남아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의 딸이 자신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입에 담으며 어머니와 똑같이 손끝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식은 그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처럼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힐 생각은 없었어요. 장미자를 돕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은혜를 갚으려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배려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원칙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문식은 벤치에서 일어나 강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짧고 분명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인사팀의 평가 기록 전반과 계약 해지 이력, 그리고 면접실 내부 녹화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 중인지 여부를 모두 확인하라는 것이었어요. 강재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강재훈이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문식 앞에 나타났어요. 보고서 안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진행되어 온 평가 조작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상필과 윤다경이 지난 2년 동안 현장 직원들의 평가 점수를 반복적으로 낮춰 계약 해지 명분을 만들어 온 사실이 기록과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직원의 이름 목록은 그 2년 사이에만 23명에 달했습니다. 문식은 그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오래도록 말이 없었어요. 23명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출근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류 한 장으로 내쫓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덮으며 강재훈에게 나직이 말했어요. 최종 면접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되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고요. 강재훈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최종 면접 날 아침 문식은 다시 한번 그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며칠 전 처음 이 회사를 찾아왔던 날과 다를 바 없는 차림이었고 손에는 똑같이 얇은 서류 봉투 하나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그날 아침 일찍 문식에게 연락을 취해 면접실 내부 녹화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오상필이 직원 면접 과정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 스스로 설치해둔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오히려 그 자신을 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상필 본인만 아직 모르고 있었죠. 면접실은 본사 건물 4층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문식은 접수처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대기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양옆으로는 잘 차려입은 젊은 지원자들이 서류를 펼쳐들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앉은 낡은 양복의 노인은 어떤 면에서도 그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문식은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고 그의 이름이 불렸을 때 오상필은 면접관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는 문식이 들어서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력서를 집어들었고 학력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를 가늠하는 계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였죠. 윤다경은 그 옆에서 펜을 돌리며 면접 자리에 앉은 노인의 차림새를 훑고는 입꼬리를 미세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오상필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나이에 이 학력으로 본사 최종 면접까지요? 참 대단한 배짱이십니다. 그 말투에는 칭찬과 비웃음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고 면접실 안의 공기가 그 한마디와 함께 미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윤다경도 차갑게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죠. 현장 잡무라면 몰라도 회사가 맡길 일은 없어 보입니다. 문식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흐트리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죠. 그게 두 분이 사람을 보는 기준입니까? 그 한마디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의 말을 다시 듣게 만드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상필은 그 질문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자신감을 되찾은 듯 말을 이었어요. 회사는 감정이 아니라 효율로 굴러가는 곳이며 이 자리에 앉은 자격이 되는지부터 생각해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문식은 그 말도 조용히 받아들이며 면접실 안에 달린 카메라의 위치를 눈으로 한번 확인했어요. 오상필 스스로 설치해둔 그 카메라가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면접은 그렇게 길지 않게 마무리되었어요. 오상필은 결과는 추후 연락하겠다는 말을 형식적으로 남겼고 문식은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면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서는 순간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강재훈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어요. 오늘 면접실 녹화 자료를 확보해 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죠. 문식이 면접실에서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건물 아래 물류센터 한쪽 작은 방에서는 장미자가 얇은 서류 한 장을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계약 종료 통보서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건네준 그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종료 예정일이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그 아래에는 서명란이 있었고 그 옆에 짧은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종합평가 미달. 장미자는 그 네 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납품 기한을 어긴 적이 없었고 야간 수선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어르신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행 보조기 사용법을 설명해 준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 모든 시간들이 종합평가 미달이라는 네 글자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글자들이 자신이 쌓아온 것들을 실제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서류 위에 적힌 글자는 냉정하고 단호했죠. 장미자의 머릿속으로는 지난 수년간의 기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남긴 작은 반찬값으로 보증금을 마련해 이사를 해야 했던 것과 그럼에도 직원들과 한 약속은 한 번도 어기지 않으려 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다시 한번 귓가를 스쳤어요. 약속을 지키는 손이 제일 귀하다. 그 말을 따라 살아온 시간들이 지금 이 서류 한 장 앞에서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죠. 그녀는 서명란 위에 펜을 가져다 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그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물류창고에서 직원들이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그녀는 펜 끝을 서명란 위에 댄 채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녀는 펜을 거두었습니다. 서명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서류에 이름을 쓰는 것은 자신이 미달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인사팀 직원을 향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그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온 장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물류센터 마당에서는 오늘도 보행 보조기들이 박스에 담겨 출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박스 하나하나가 어느 요양원 어르신의 두 다리를 대신할 물건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그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아직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자신이 책임지고 내보낸 물건들이 안전하게 어르신들 곁에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면접실로 돌아온 오상필은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는 오늘 면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다경은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아 오늘 면접 결과를 정리한 평가표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짧고 효율적이었으며 그 안에 오늘 면접장에서 한 노인에게 건넨 말들에 대한 어떤 무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면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강재훈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오상필과 윤다경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시선을 자신의 뒤쪽으로 돌렸어요. 문 앞에는 낡은 양복 차림의 문식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상필은 그를 보자마자 아직 결과 통보가 안 된 지원자가 왜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강재훈은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이사회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말이 면접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오상필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표정이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그는 강재훈을 바라보다가 다시 문식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양복, 이력서에 중졸 학력난, 오늘 자신이 면접실에서 대놓고 비웃었던 그 노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대표님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강재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이분은 오늘부로 늘봄생활지원 대표로 취임하시는 한문식 대표님입니다. 그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윤다경의 손에서 펜이 조용히 굴러 떨어졌습니다. 오상필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하며 자신이 오늘 면접실에서 한 말들을 빠르게 되짚어보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문식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자리에 천천히 앉았어요. 그는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어조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가 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에게 알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상필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가 직원 면접을 대비해 스스로 설치한 녹화 시스템이 오늘은 그 자신이 한 말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던 것이었죠. 문식은 덧붙이지 않았어요. 강재훈이 미리 확보해둔 자료 목록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내일 아침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만 짧게 말했습니다. 오상필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면접실 안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고 창밖으로는 저녁 무렵의 빛이 건물 유리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문식의 지시에 따라 강재훈이 이미 확보해 두었던 평가 변경 기록과 면접실 녹화 자료, 그리고 지난 2년간의 계약 해지 이력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조사팀이 자료를 검토하면 할수록 오상필과 윤다경이 조직적으로 쌓아온 관행의 윤곽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평가 기록에는 날짜와 수정 시각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직원들의 점수가 계약 해지를 앞둔 시점에 반복적으로 낮춰진 흔적이 기록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수정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죠. 같은 담당자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조작이었습니다. 오상필은 조사 자리에서 자신의 결정이 회사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기록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누가, 어떤 수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가 시스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기록은 그의 어떤 해명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했죠. 윤다경은 처음에는 오상필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책임을 돌리려 했지만 실제로 점수를 입력한 계정이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식은 장미자를 따로 불렀어요. 그녀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계약 종료 통보서를 손에 쥔 채로 조사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식은 그 서류를 향해 짧게 시선을 주었다가 장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미자 씨의 계약 종료는 무효입니다. 회사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건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장미자의 손에서 서류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장미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고개를 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맡은 물건이 누군가의 다리가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조사실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닿았어요. 문식은 그 말을 들으며 수십 년 전 장순례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값은 종이에 적히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 딸의 입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죠. 오상필과 윤다경은 결국 자신들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회사는 그동안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직원들의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해지 과정에서 조작이 확인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책임 있는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날 저녁, 문식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오래된 직원 명단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23명이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그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공식 조사가 마무리된 지 며칠 뒤 문식은 장미자를 따로 만나자고 청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칼국수집 골목이 아닌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 한쪽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문식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오래전부터 꺼내야 했지만 내내 미루어온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40여 년 전 자신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시장 골목을 떠돌던 그 겨울, 작은 칼국수집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뜨거운 국물이 넘치는 칼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그 가게에서 몇 달을 일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늘 하던 말이 있었다고 했죠. 사람값은 종이에 적히는 게 아니다. 그 한마디가 이후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원칙이 되었다고 문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어요. 장미자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문식이 그 여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장순례. 그 이름은 그녀가 평생 가슴 안에 품고 살아온 이름이었으니까요. 장미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젊은 시절 자신이 도운 사람이 나중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따뜻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전하는 동안 장미자의 눈에는 끝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죠. 사람값은 종이에 적히는 게 아니다. 문식은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갚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밥 한 그릇의 은혜를 이제서야 조금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다고요. 그 이후 늘봄 생활 지원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 갔어요. 학력 중심의 평가 기준이 폐지되었고 현장 실력과 고객 안전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평가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을 지켜온 직원들의 경험이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조직으로 회사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죠.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던 직원들 중 일부는 복직 절차를 밟았고 장미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수선센터의 현장 리더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문식은 홀로 오래된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장순례의 묘비 앞에 작은 약과 상자 하나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고는 오랫동안 말없이 그 앞에 서 있다가 마침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사람값은 종이에 적히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을 이제는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요. 바람이 한번 지나갔고 묘비 앞의 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문식은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왔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 걸어 나갔어요. 늘봄 생활 지원의 물류창고에서는 오늘도 장미자가 출고 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행 보조기 하나를 손으로 직접 흔들어 보고 바퀴 유격을 확인하고 수선 부위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 손길은 오늘도 변함없이 꼼꼼하고 성실했어요. 그녀의 옆에서 새로 들어온 직원이 점검 방법을 배우고 있었고 장미자는 그 직원에게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건네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손이 제일 귀하다고요. 그 말은 장순례에게서 문식에게로 다시 장미자에게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력서 어디에도 적히지 않는 그 오래된 약속이 그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죠.